안녕하십니까. 저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로 이제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쳐 오다가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에 근무하게 된 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0수년 만에 고등학교에 컴백해서 1학년 담임교사가 된 저는 1학년 1학기 교실의 첫 인상이 마치 싱그러운 5월의 실록을 보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빛났고 공부에 열의가 있었으며 모든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누구나 서울대 입학 후보생이었던 거죠. 그러나 1차 지필고사 후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성적이 몇 등급인지 확인함과 동시에 자신의 출발선을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학급의 서너 명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순간이었죠. 저는 이 사태가 많은 학생들의 학습 무기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견하고 순발력 있게 대처하기 위해 열일 제치고 개인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희망을 제시하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진 각종 수행평가와 2차 지필고사의 결과를 마주하는 순간 저와 아이들의 노력이 무력해짐을 느껴야 했습니다. 제 희망 고문은 결국 저 스스로에게조차 신뢰를 잃었습니다. 제가 상담한 학생이 1등급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1등급을 기꺼이 내어놓는 다른 학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등급을 올리고 싶은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지금 등급에서 내려가게 된 친구가 없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련해진 공부 실패자들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제일 먼저 스스로 자책하고 기를 죽입니다. 그나마 여건이 좋은 아이들은 유학길에 오르거나 대안학교 홈스쿨로 빠져나가 내신 갈아타기 또는 물타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저런 여건이 안 되면 교실에서 남아 견뎌내야 합니다. 학생의 주요 사명인 학업 의욕은 점차 내려놓고 대인 관계만이라도 챙겨가자는 쪽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또는 엎드린 채 세상과 자신의 관계를 차단합니다. 혹은 마음의 질병을 얻어 학교를 이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탈한 아이들이 자기 방 안으로 도피하거나 미처 준비가 안 된 채 사회로 뛰어듭니다. 그렇게 한 학기에 2~5명씩 야금야금 학교를 떠나거나 교실 속 좀비로 존재하게 됩니다. 3학년이 되면 인원이 줄어든 교실에서 좀 더 쾌적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4%의 압박은 더욱 좁혀져 있죠. 못 견디는 아이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 교실 분위기는 더욱 맹렬합니다. 이제 슬슬 정상적인 학과 수업은 거부하고 문제풀이에 몰입하고 싶어 합니다. 다가오는 수능 티켓도 놓칠 수 없으니까요. 학부모도 당당히 학교에 요구합니다. 정규 수업보다는 문제풀이 위주의 실전 대비나 자율학습 시간을 달라고 말입니다. 이때까지 1, 2등급을 유지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 맹렬한 문제풀이 몰입 시간을 견디기가 점차 더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8시에 시작하는 수능고사 시간표에 적응시키자는 이유로 이미 사라진 영교실을 부활시켜 9시간 이상 학교 생활을 견디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학교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 경우가 많으므로 주로 우수한 학생들의 학부형의 요구로 봐야겠죠. 방과 후엔 학원, 과외, 독서실에 가서 또다시 몇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풀이 공부만으로 하루 온종일을 도배질해도 견딜 수 있는 공부 강좌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또 많은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교실에 남아서 줄곧 낮잠으로 하루를 견뎌주는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그나마 이 친구들은 자신들의 리스크를 바쳐 다른 친구들의 내신과 학교 운영을 가능케 해주는 고마운 아이들입니다. 학적을 파내어 나가지 않아주니 4%의 압박도 학급 축소의 문제도 적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사회의 그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 자신도 스스로를 떳떳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성공자도 패배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공자는 성공의 보상이 있어서요. 실패자는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노력 부족에 있음을 이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통해 끊임없이 확인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에 가슴 아파하고 문제의식을 드러내면 동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일반계고 어딜 가나 다 그래요. 선생님이 최근에 중학교에 주로 계셔서 잘 몰라서 그래요. 1년만 지내보세요. 다 적응해요. 맞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과 달리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아픕니다. 그렇지만 저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부적응하겠습니다. 비정상이 되어버린 교육 현실을 다수가 선택한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학교 스스로가
시대에 역행하며 용광로로 걸어 들어가지 않도록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적해 나갈 것입니다. 공교육이 살아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니까요.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직전인 상처에 고약을 붙여서라도 쇄신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모든 학생과 학부형은 자신과 자녀가 교사와 학교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그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교사와 학교의 기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의 양심으로 양적 평가, 상대 평가를 비롯한 과잉 학습 체제인 2022 대입 제도를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90%의 실패자를 담보하는 평가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학기 저희 학급의 한 아이가 역사 수행 논술 평가에 답한 내용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현대 사회의 노예는 누구인가? 그 학생은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대기업 부장인 나의 아버지가 현대 사회의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에 일찍 나가 밤늦도록 일만 하고 주말에도 종종 일 때문에 집을 비우십니다. 밤이나 낮이나 가족들 먹여 살리고 가르친다고 정작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도 함께 먹지 못하고 그 흔한 취미 생활도 없이 오로지 일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평가를 실시한 동료 교사는 별나 보이는 아이의 답을 저에게 보여주셨지만 그간 어지간히 태만하게 보였던 아이가 저는 다시 새롭게 보였습니다. 머리도 좋고 가정 형편도 넉넉한 아이가 공부에 열정을 다하지 않는 바람에 눈물로 청해왔던 어머니의 상담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의 공부 역량 낭비를 불러온 것은 어쩌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 결국 현대사회의 노예로 완성된 부모와 우리들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사회 모두 아이들에게 더 열심히 해서 이 사회의 주류가 되자고 말하는데 힘을 잃고 만 것은 아닐까요? 정작 주류라고 생각한 자기 자신들이 노예요 투명 인간임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역대 그 어떤 지도자보다 더 사력 있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최고의 능력자이자 인격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열망해온 그 지도자가 적폐 정권이 남긴 수많은 난제를 동시에 풀어가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교육의 문제를 인식하고 순발력 있게 바로잡도록 애정어린 요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랜 갈증 끝에 만난 이 훌륭한 지도자가 더 강한 힘을 발휘하길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도 크고 작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리더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시정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신감을 권위주의로 감춘 리더는 자신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억압하고 책임 회피합니다. 반대의 소리를 위력으로 잠재우려 듭니다. 저와 다수의 촛불 민중이 지지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자의 리더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아마 저의 목소리 한 가닥이라도 보태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마이크를 들고 서 있습니다. 부디 이제라도 보다 많은 아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더 나아진 교육 공약들을 하나하나 되살리고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적 평가, 상대 평가로 인한 과열 경쟁의 고리를 과감히 끊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빠르게 대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